자, 오늘은 경매에서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소유한 갑이 있고요. 아파트라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한 5억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다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서 갑은 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을은 제가 그 아파트 살게요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럴 때 팔고 싶으신 분이 매도자에 해당할 거고요. 사고 싶은 분이 매수자가 되겠죠. 이럴 때 매매에서야 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셔서 사고 팔면 되지만, 경매에서는 조금 다르죠. 이 매도자 위치에 채권자가 존재하고요, 또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어쨌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나라에 이 집 좀 팔아서 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우리 같은 매수자가 이 자리에 입찰하러 가는 거죠. 입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조사해서 법원이 사이트에다 내놓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이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같은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자리에 법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매란 단어를 쓰지 않고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죠. 매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매매와 경매에서 약간 다른 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매매하고 다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보자고요. 갑이 똑같이 아파트를 5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을이 또 이걸 사고 싶어요. 똑같이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갑은 공인중개사님 이 5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이걸 또 제가 살게요 하죠. 그래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을은 갑에게 돈 5억을 주면 되고, 돈 5억을 건네주면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소유권. 그런데 갑이 이 아파트가 어떤 권리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럴 때 이 임차인도 1억에 살고 있고 근저당도 1억의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을이 이 집을 사고 싶으면 또 똑같이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서 갑은 공인중개사님한테 이 집 좀 팔아주세요 요청할 것이고, 을은 공인중개사님한테 제가 오늘 살게요 하겠죠. 그런데 이런 권리관계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님이 갑에게 물어보겠죠. 소유자님, 이 임차인과 근저당을 정리하고 오세요. 그러면 위에 그림이 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볼 때 갑이 이거 좀 안고 살 사람 좀 찾아주세요 했을 때, 을이 나타나서 제가 이걸 안고 살게요 하면은 인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인수 이 부분이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택은 5억이니까 인수금액 2억을 빼고 3억이란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을은 다시 이 갑에게 2억을 안고 인수했기 때문에 3억을 주면 되고,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인수란 단어가 나왔네요. 인수란 단어가. 매매에서도 인수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경매에서도 인수란 단어가 중요하죠. 경매에서는 제일 어려워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권리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갑소유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이 한 5억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아무 권리관계가 없다고 이 경매로 또 넘어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갑소유 아파트에 임차인도 살고 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도 설정이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니까 가압류가 설정이 되고요, 나라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도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임차인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가정이고 어떻게 한 집에 두 임차인이 있냐고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임차인이 돈을 임차권 등기라고 집을 비웠다면 임차인도 또 넣을 수 있는 거죠. 경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관계인. 그렇죠.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이해관계인들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안 갚기 시작하니까 이게 값이 또 이게 물건이 경매로 넘어옵니다. 경매로 넘어와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 받고 싶은 거죠.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또 여기 이해관계인들의 빚이 10억이 있다. 10억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0억, 20억이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값어치는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주고 살려면 누가 사겠어요? 살 사람 없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기준. 그게 일명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죠. 정확한 법률 용어는 소멸하는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거죠.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줬죠. 기준을 정해줘서 말소 기준 권리 앞쪽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고요. 말소 권리 기준 뒤로는 소멸시켜준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멸은 어디서부터 소멸을 하는 거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을 시켜줘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 빚을 없애준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소멸을 시켜주는 거지 갑의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빚이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안고 살아면 낙찰자가 이런 경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줘서 이 빚은 갑이 진 빚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전가를 안 시켜야 이걸 사줄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기준을 정한 거고 저 소멸이라는 단어는 낙찰자 기준으로 봤을 때 소멸이지 갑의 빚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가압류부터 빚을 못 받았다면 이 밑에 있는 가압류부터는 갑의 다른 재산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압류나 압류를 걸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소멸시켜준다니까 갑의 빚을 없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다 그래서 선순위라는 단어를 쓰고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다 그래서 후순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전세권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말소 권리 기준 뒤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도 누구 기준이냐면 낙찰자 기준인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뜻은 낙찰자에게 나 돈 줘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고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뒤에 이제 있는 후순위 같은 임차인 같은 경우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했다 하더라도 주지 않는 거죠. 주지 않는 거죠. 이게 권리구속 방법인데 또 낙찰자가 낙찰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은 온전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야, 돈 다 냈는데 내가 소유권을 뭐 뺏기는 일이 있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인수되는 자리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처분금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게, 팔지 못하게 묶어놓고 이미 지금 소송 중인데 그걸 덥석 사요? 그럼 큰일 나죠.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이기게 되면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혼소송이라는 게 있겠죠. 가등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 담보 가등기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면 이 자리가 가등기, 인수되는 자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하는 이유는 순위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나중에 번득기를 치면 순위가 이 자리로 넘어오게 돼서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수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했네요.
인수라는 개념을 미리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인수한다고. 매매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경매에서도 중요한 게 이 인수 금액이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인수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됩니까? 아파트 이 시세가 5억이니까 2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인수해야 되니까 2억을 거기서 빼고 남은 금액 3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3억 입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면 3억에 입찰할 필요가 없죠. 그럴 바에는 그냥 매매로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사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서 이윤 창출을 시키는 거니까 최소한 가능하다면 4천에서 5천 이하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또 여러 가지 취득세를 내고 또 임차인도 있으면은 이사비도 줘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치의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살고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팔거나 전세를 내주려면 인테리어를 조금 고쳐야 될 일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싸게 사셔야 그래도 조금 내가 경매한 의미가 있는 거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만약에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면 인수 금액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주인이 살고 있으면 인수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없으면 인수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가 명도죠. 명도는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는 태거죠. 태거. 여기까지 아셔야 따져봐야 그래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치의 피해라든가 또 이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 여기까지 꼭 따져보셔야 그래도 경매 이후에 매매세 공인중개사님이 미리 다 그걸 해주지만 경매사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도 이사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나중에 불치의 피해라든가 경매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왜? 여기서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만큼 내가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 그림 속에 이 답이 있고 이 그림을 잘 알아두셨다가 경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